안녕하세요. 주세현TV입니다. 오늘은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 금융위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차트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부동산 버블과 모기지론에 대한 부실, 그리고 증권시장이 결합되면서 발생이 되었고요. 부동산 버블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이 전쟁 등과 9.11 사태 이후에 침체를 겪었다가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좀 많이 풀면서 부동산 정책들을 좀 피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쉽게 해주면서 발생이 됐었습니다. 돈이 없는 저소득층이 부동산을 구매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부동산을 담보로 70에서 80%에 대한 대출을 실행을 시켜줬었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많은 부동산 투기 열풍이 시작됐었습니다. 2007년도 4월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이 됐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용어들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브프라임 대출이라는 것은 저소득층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등급입니다. 서브프라임 등급은 높은 위험성이 있었고요. 대출 이자 또한 상당히 높았었습니다. 이걸 피라미드식으로 만들어 본다면 삼각형에서 여기가 프라임입니다. 프라임이고 여기가 알트 A 등급이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서브프라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기는 좀 안정화되어 있고 요거는 중간 정도, 요거는 상당히 위험한 부분을 가지고 있었던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DO라는 것이 있었는데 개인이 은행에다가 주택담보부 증권을 통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이런 것을 미국 정부가 조장을 하였고요. 은행들에서는 무작위적으로 개인에게 대출을 시행을 해줍니다. 지금 집값이 1억이에요. 이 집값은 계속 오를 거다. 1억 5천, 2억 이런 식으로 계속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부동산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시기에서 은행이 대출을 시행을 해준 거죠. 이런 이자를 챙기기 위해서요. 그리고 CDS라는 신용부도 스와프가 있었는데 금융기관에서 신용기관 내에서 신용사건 발생 시 손실을 보상받는 파생상품이고요. 이런 채권들을 무작위적으로 막 발행을 합니다. ABS라든지 여러가지 부분들을 발행을 하면서 신용에 대한 위험을 또 분리해서 시장에서 사고파는 거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또 만들어내고 한 가지 주택에 대해서 여러가지 부분들 파생상품들을 발행하다 보니까 이 파생상품들이 어디서 발행이 됐고 나중에는 또 쪼개서 팔기도 해요. 쪼개서 팔면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도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심각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죠. 그리고 나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됩니다. 2007년도에 이제 연준에서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대출들이 시행이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그 물가 가격도 같이 상승하면서 인플레이션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버블 붕괴가 시작됨을 예고를 했습니다. 그 후 1년간 미국 부동산 가격이 폭락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은 내가 이 주택을 담보로 70에서 80%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서브프라임 자체는 이자율이 너무 높아요. 이런 이자율을 감당해내지 못하고 주택들을, 아파트들을 시장에 내놓습니다. 하지만 팔리지 않죠. 팔리지 않기 때문에 주택 가격은 더 폭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실 채권들, CDS, CDO 등이 시장에서 똥값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금융권에서 서로 폭탄 돌리기가 시작됐죠. 그런 대출 상품들을 마구잡이식으로 거래했던 투자은행들이 줄도산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되면서 리먼 브라더스에서는 다른 금융기관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CDS를 거래를 했었어요. 28년 9월 달에는 세계 4위의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파장들이 계속되고 글로벌 증시와 채권들이 폭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면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2007년도에 세계 경기가 침체되면서 주가도 같이 폭락하게 되고 코스피가 최저 892%를 찍는 부분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리고 100일선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내려왔었죠. 그리고 15일선이 바닥을 찍고 여기서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이게 한 달간 간격이거든요. 지금의 상황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갭이 좀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이격도가 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이렇게 100일선이 점차적으로 내려오고 15일선이 급락했었죠. 급락하다가 만나면서 수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만들면서 조금씩 바닥을 다져가다가 어느 정도 이평선들이 수렴되고 1년선도 내려오고 2년선도 내려오면서
여기서부터 반등을 시작하면서 지수의 급반등을 이뤄내면서 예전의 지점들을 돌파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생겨나고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구축한 이후에 지수는 박스권에서 조금 우상향하는 부분들을 만들어내고 상승을 합니다. 현재 지점을 체크해 보시면 코로나 이전에 1월달 지점까지 코스피가 내려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향 터치는 하지 않고 딱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던 음봉 캔들이 하나 출현했습니다. 현재 지점은 100일선이 내려오고 있죠. 지금 현재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럼 100일선이 조금씩 내려오고 여기서 15일선을 터치하면서 조금 떨어졌지만 바닥 권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100일선이 좀 더 내려오면서 바닥 권역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해주면서 돌파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추가적으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시장이 낙폭이 심해지다 보니까 언론이라든지 뉴스에서 지금 시장이 추가적인 낙폭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이제 개미들 심리를 좀 많이 조장을 하면서 개미들에게 압박감을 주고 공포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차트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인데요. 작년 1월 달의 부분까지 거의 내려와 있는 상태이고요. 100일선도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정도 바닥 지점을 지지를 했죠. 지지를 하면서 여기서 조금 박스권을 좀 만들어 줄 것 같아요.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렇게 흐름들을 이어가다가 100일선이 내려오고 100일선을 수렴하는 구간에서는 반등을 하면서 1년선, 2년선을 돌파해 가면서 예전의 지점들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투자 시장이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들도 좀 낙폭을 하고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상승을 이뤄내다가 지금은 조금씩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대 요충지에 있는 부동산들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동산들의 하락과 지금 은행 대출을 받았던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부동산에서 깡통이 되어 가고 있는 이런 현황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집값이 5억이었던 집값이 7억까지 8억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7억 6억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장들에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을 했던 부동산에 투자했던 개인들이 지금 이자 갚기에도 지금 버거워하고 있죠. 이 주택 자체가 10억짜리라고 했을 경우에 은행에서 7억 대출, 6억 대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계속 내면서 버티고 추가적으로 2년 이후에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되려 부동산이 하락을 하고 있고 10억짜리 재산이 지금은 8억, 7억이 되어 가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은행 이자 플러스 부동산의 하락에 대한 낙폭에 대한 손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후에는 이제 부동산들을 이런 개인들이 시장에다가 내놓겠죠. 손실 보고 팔 수밖에 없어요. 이자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을 전세를 통해서 전세 자금을 받고 이것을 다시 은행에다 갚고 그 이자 부담을 좀 줄이는데 그러면 이제 기존 자기 집이 전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본인은 월세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월세 이자 부담도 커지죠. 은행 이자는 갚지만 월세 이자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에는 자기 주택이 전세로 돌렸지만 이 주택 가격의 하락으로 10억짜리를 7억 정도의 전세로 돌렸단 말이죠. 근데 이게 8억, 7억까지 내려가고 6억까지 내려간다면 이거는 깡통 주택이 됩니다. 전세 세입자도 본인 자금이 7억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부동산 가격 6억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여기는 은행 대출도 있고요. 부동산에 이제 본인 투자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이게 은행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선권은 은행에 가져가게 되고 그리고 전세로 들어갔던 세입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깡통 주택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용개미들이 많이 들어왔었고요. 23조 원대까지 들어왔었다가 지금 17조 원대까지 떨어졌지만 신용개미들이 대형 우량주에다가 신용 몰빵을 해놨었습니다. 제가 장중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었지만 대형 우량주는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해서 몰빵 투자를 영끌, 비투를 이용해서 은행 대출과 그리고 신용 몰빵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우량주들의 공매도가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공매도들은 신용개미들한테는 수익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신용개미들이 털려져야지만 대형 우량주들이
조금씩 상승을 해가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어가고 코스닥 종목들도 강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 1월달 지점은 좀 지지를 하고 있는 흐름이죠. 2년 전이죠. 지수는 이렇게 흘러갔었어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을 텐데 이런 부분에서 신용개미들이 들어왔다가 신용개미들이 물량을 털고 다시 고점까지 올라갈 때는 개미들은 안 들어옵니다. 고점 확인했을 때 주식의 주자도 모르던 그런 개미들이 신용, 몰빵, B2, 영끌 하면서 고점에다가 자기 자금들 그리고 빌려서 모두 몰빵 투자를 해서 최고점을 만들고 여기서 들어온 개미들이 신용 물타기를 합니다. 이런 가파른 하락은 무엇일까요? 신용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런 부담들이 시장에 투매로 이어지고 손절로 이어집니다. 본인들 계좌가 처음에 여기 있다가 신용 물량이 이만큼 들어오면서 신용 물량을 이만큼 손절을 하더라도 본인 계좌는 이만큼 손절이 되고 신용 물량을 반틈 손절하게 되면 본인 계좌는 이만큼 손절하고 이만큼 밖에 남지 않습니다. 이런 B2는 결국은 계좌를 망칩니다. 하지만 지금 부근은 거의 다 내려와서 박스권에서 좀 횡보하면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다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그리고 금리 인상들의 둔화, 인플레이션에 어느 정도 우행보하다가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이 되던 부분들을 조금 꺾으면서 어느 정도 유지되는 흐름들에서 지수는 다시 충분히 반등을 이루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바닥 지점에서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요. 오늘 많이 힘들었죠.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잘 버텨내시면 신용개미들은 시장에서 나갈 겁니다. 주식시장에서는 버틴 자의 승리로 끝날 겁니다. 본인의 현금성 자산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오랜 기간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죠. 근데 신용개미들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자를 내고 그리고 손절과 투매를 통해서 본인 돈들이 점점점 깎아먹다가 깡통이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닥에 저평가 우량주들에 접근을 해야 되고 변곡점이 발생되는 종목들은 바닥을 다지면서 조금만의 상승이 있더라도 큰 상승의 흐름을 이루어줄 겁니다. 코스피 종목들은 낙폭이 심했지만 상승할 때는 좀 더딘 흐름을 가져갑니다. 코스닥의 안전한 저평가 우량주, 바닥의 변곡점 종목들은 강한 상승의 흐름을 이어갈 겁니다. 힘든 시장 잘 이겨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